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 박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가 급등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제 어제와 오늘은 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먼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죠.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9일 연속 상승한 다음에 네. 이틀 하락했네요. 네, 좀 자연스러운 조정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인 것 같습니다. 5,700 정도가 200일선도 위치하고 있고, 네, 그리고 9일 연속 올랐던 것에 대한 숨가쁨, 네,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기에서 네. 그래도 좀 실적을 소화하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의 불확실성에 비하면 그래도 시장은 네. 상당히 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시장이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역시나 관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도 관세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었잖아요. 의약품 쪽에 대한 품목 관세라던가 영화 산업과 관련된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또 국가별로의 관세 이슈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나온 속보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 재무장관의 베센트가 중국 쪽의 최고 경제 사절단과 함께 스위스에서 만남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중국 상무부 쪽에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보도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게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 정말 미국과 중국 쪽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대해볼 요소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온건파죠. 좀 협상을 적극적으로 조금 주도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조금 협상의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베센트가 계속 지금 협상의 전체적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어라든지 피터 나바로라든지 이러한 조금 강경파보다는 네. 베센트는 좀 합리적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표명했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그러한 인물인데 이분의 말에서 조금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는 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했습니다. 네. 지금 자기 말로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중국과는 협상 안 해라고 이제 조금 강경 발언을 해서 네. 사실은 시장은 조금 베센트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또 예측 반 이번 주에 조금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는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인도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협상을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는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그러한 회의는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가 현재 시장의 분위기지만 일단 이번 주에 있을 미국과 중국과의 만남, 실제적인 협상에 대한 논의보다도 협상을 조율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적인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좀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과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만약 미국이 협상 잘 안 해주면 우리야말로 좀 보복적으로 관세 조치를 또 취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당초 예상보다는 사실 협상이 조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조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상대하기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관측됐던 일본, 인도, 영국 이런 그 우방국들이 사실상 네. 여러 가지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이 관세 협정이 무역 협정이 얼만큼 지연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7월 8일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부과한 90일 되는 날 7월 초까지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베센트 장관은 지금 한 17개 국가가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네. 곧 좀 서명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네. 지금 뭐 조금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뭐 90일 유예 이에서 180일 추가 유예도 필요하다 좀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유예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놔도 될까요? 네, 이 무역협정 관세 전쟁은 굉장히 좀 다이내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이제 거래 기술상 조금 다 이루어졌다가도 좀 더 판을 뒤집는다든지 또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뜻이 다시 또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검토를 하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네. 석 달 가지고는 뭐 택도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 또 불확실성의 해소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7월 초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은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향성이 그래도 타결적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도 5월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조금 평균 관세율이 그렇게 되면 천천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실물 경제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이제 그 숨겨진 지금 2차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국가별로의 관세가 정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크게 띠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좀 이슈들까지 시장에 같이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쪽은 뭐 100% 관세 매기겠다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말을 번복하기도 네. 했고요. 의약품 쪽은 2주 안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뭐 미리 대비한다기보다는 네. 뭐 전방위적으로 뭐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한 번쯤은 네. 훑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일일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이제 좀 중장기 플랜에 있어서 경영 전략에 있어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에 있어서 큰 줄기를 바꿔야 되는 이제 네. 그러한 입장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협상이 되더라도 협상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결국에는 뭐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그러한 우리의 그 저기를 약속을 아마 미국에 제공해야 될 거고요. 네. 내지는 뭐 LNG 개발이라든지 또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품을 수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국내 공급망의 교란이라든지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밀어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일일이 뭐 시장은 사실 일비일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메인 스트리트 또 정부 이런 쪽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구조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그러한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품목별 관세라던가 국가별로의 관세 이슈가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봤고 사실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실적 관련된 이슈들도 있잖아요. 팔란티어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간밤에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하락세를 보일 만큼 실적을 놓고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코멘트가 어울릴까요? 네, 1분기 실적에서는 결국 가이던스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게 네. 이제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조금 관세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은 2분기나 하반기 가이던스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 지금 팩트인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거의 한 60% 나왔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팔란티어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조금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주가의 기술적 상승세가 너무 도드라진 업체는 호재가 먹히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제 재확인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그렇게 단단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네. 지금 뭐 많이 그 전에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주가가 올랐더라도 네.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한 번 더 오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지금의 시장이 조금 그렇게 투자 심리가 견고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그들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자체도 2분기와 하반기 실적을 조금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인 기업 실적은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올해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당초 기대했던,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 증가할 것으로 E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서 많이 후퇴해서 네. 지금은 한 자릿대 초반 내지는 거의 플랫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러한 실적 조조함을 조금 반영을 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나름 선방하긴 했지만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상당한 리스크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팔란티어 사례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긍정적인 호실적에도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강한 강세장을 띠는 건 아니다,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이제 뭐 관세 전쟁을 넘어서 다음은 뭐 환율 전쟁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달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 연휴 중에 사실 대만 달러가 폭등하고 달러가 좀 약세를 가면서 아시아 통화 전체가 대만 달러에 연동해서 네. 뭐 원달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뉴스를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마도 미국의 조금 환율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전쟁에 조금 그 대만이나 아시아 따라 통화에 대한 절상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조금 베일에 가려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재조정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또 미국 달러로 표시된 국채 일변도에서 네. 조금 다변화하고 조금 그 위험을 줄이는, 또 해지도 같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영한 대만 달러의 폭등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대만은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한 뭐 8,7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그 생보사 중심의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또 해지, 지금 그 환율이 거의 변동을 안 했거든요.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한 네. 3~4% 정도밖에 변동성이 없는 그러한 안정된 환율인데 급등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포지션을 또 추가 해지를 한, 그러면서 좀 대만 달러의 강세가 또 강세를 불러오는. 네. 그래서 이틀 연속 거의 한 10% 넘게 절상을 보였는데 어제는 이제 다시 또 한 3% 이제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환율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전체적으로 조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좀 네.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보였던 것도 우리가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될지, 4월에 원달러가 뭐 1,500원까지 거의 돌파하는 줄 알았다가 지금 5월 돼서는 1,300원대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같은 좀 선상에 놓고 저희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국 환율에 대한, 달러 자체에 대한 조금 그 위험이 조금 가중됐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와 달러는 리스크 프리 자산이다라고 이제 하는 기존의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환율 시장이 방향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한 1,35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1,300원, 1,400원을 중심으로 네. 조금 그래도 한 1,300원대에서 5월 달에는 조금 그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5월엔 추가적인 좀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최근에 급등과 급락을 오갔던 것 쪽에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게 원유 쪽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60달러 아래에서 지속적인 저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사흘 만에 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죠. 유가 관련된 이슈들 최근에 어떤 부분 있었을까요? 네, 오펙 플러스가 이제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계속 이제 조금 증산을 계속 하는데, 사실 그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에 지금 반기를 들은 조금 주변국, 앙골라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또 뭐 브라질 이런 모든 국가들이 조금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 유가에서도 좀 계속 채굴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산에 반대하고 이제 이런 있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약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펀더멘탈하게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 압력이 큰 상태에서 오펙 플러스의 분열 이것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간밤에는 이제 중국이 노동절 뭐 끝나면서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WTI 유가는 지금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아마 5월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60불대 후반에서 네. 계속 50불대 중반을 향해서 조금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는 국제 유가는 조금 계속 하락 안정, 네.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또 점검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중요한 게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금리 동결 거의 98%, 뭐 100% 가까운 확률로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여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 금리 인하는 언제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시장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측하실까요? 네, 아마도 파월 의장의 입에 이제 뭐 내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되겠죠. 네. 상당히 입이 쏠릴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불확실성에서는 패드는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그렇게 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조금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네. 정책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사실 물건이 부족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또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런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을 패드의 금리 인하로 얼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네. 아마 통화 당국 자체도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관세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네.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런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반복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눴듯이 하반기에는 관세로 인한 2차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기 불확실성이 경기 지표의 둔화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7월, 9월, 12월 3번 내릴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한 2번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3번 내린다면 연말 기준금리가 3.75가 되겠고요. 2번 내린다면 뭐 4.0이 되겠지만 상당히 아무튼 2번이나 3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올해 2번에서 3번까지 금리 인하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여전히 강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무역 수지도 같이 공개가 되면서 무역 적자 폭이 뭐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더욱더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중에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최근 경제 지표의 특징은 뭐 소프트 데이터가 이제 하드 데이터의 악화로 전이 될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 심리나 기업 경영 심리가 네. 실질적인 뭐 생산이라든지 또 고용 그리고 소비 지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줄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릴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 그 매크로의 조금 부진의 조금 맞바람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경제 지표의 그 항목 중에서 물가 항목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휴 때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네. 물가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표에 포함되는 물가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제 태평양에 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배, 지금 중국에서 출발한 배에 지금 숫자가 거의 한 뭐 경상적인 수준보다는 한 40%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서해안에 이제 도달을 하면 LA 항구에 도달하면 일단 항구, 그다음에 창고, 또 육로 운송, 그리고 유통 이런 순으로 실업자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지 여부. 지금 다행히 이제 4월 고용 지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데이터들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인플레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엔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부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